뒷목 뻣뻣함 위험 신호일까요? 뒷목이 뻣뻣하면서 두통이 온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드라마 보면 보통 이제 뒷목을 잡고 하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뒷목이 뻣뻣하면 이게 덜컥 겁이 나고 또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에 빠지기 마련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걱정이 실제로 맞는 건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뒷목 뻣뻣한 두통이 올 때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죠. 갑자기 평생 이런 두통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다. 극심하게 두통이 온다. 하나. 두 번째, 두통이 오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버버하면서 꼬인다. 세 번째,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의식이 점차 흐릿해진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뇌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막히는 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되나? 영상을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를 의심해 봐야 되죠? 진통제가 안 듣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그냥 진통제가 안 들어요 이걸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성 두통처럼 오래된 두통인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새로 생겼는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건지, 두 가지는 진단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성 두통에서 약이 안 들을 때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두통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약 한 알, 두 알 먹으면 두통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괜찮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을 먹어도 잘 안 듣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도 많으시고. 네네.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절반 이상 이것을 3개월 넘게 지속해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두통이 생겨서 진통제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약이 두통을 더 자주 오게 만드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약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뇌가 진통제를 나의 기준값으로 설정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뇌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통증 신호를 켜버립니다. 그래서 잠깐 나았다가 다시 또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다시 진통제를 먹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통제가 안 듣는 시점에서는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존의 치료가 들었는데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긴장형 두통으로 진통제가 잘 듣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도 바뀌고 강도도 달라지고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몸이 다른 접근이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더 강한 진통제를 찾는 게 아니고 원인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고 목의 구조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뇌 혈류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호르몬 변화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때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깐 막아주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통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만성화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통이 달라졌다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겼는데 약을 먹어서, 진통제를 먹어서 전혀 안 듣는 경우에 이럴 때 훨씬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꼼짝도 안 한다면 이것은 약이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두통이 아닌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두통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고조로 온다면 일단 그걸 버티면 안 되고 빨리 치료를 받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119를 불러야 되는 두통인지 집에서 참아도 되는 두통인지 신호를 확인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평생 이런 두통 나 진짜 처음 겪어봐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일 수도 있나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정말 가장 위험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벼락 두통 혹은 천둥 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수초에서 길어도 1분 안에 통증이 빡 하고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내려치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빵 하고 옵니다. 보통 두통은 서서히 아니면 내가 오던 패턴이 있어요. 그럼 아 이거구나 아는데 이거는 달라요. 머리가 빡 하고 통증이 터지듯이 오는 겁니다. 네. 또 이 두통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실제로 뇌 동맥류가 터져버렸을 때는 거의 의식을 잃는 것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뇌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오는 경고 두통이 이런 식의 벼락 두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센티넬 헤데이크라고 하는데요. 실제 뇌 동맥류가 파열됐던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파열되기 며칠에서 몇 주 전에 이런 평소와 전혀 다르고 너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극심한 강도까지 이른 두통을 겪은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 경구 두통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두통이랑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막 내가 진짜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순식간에 걔가 가라앉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출혈에서 오는 마비 증상, 어눌해지는 증상, 쓰러짐 이런 것들도 없고 진짜 심지어 진통제에 반응을 해요. 점점 가라앉으니까 아 그냥 나 이번에 좀 심한 두통이 왔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진통제 드시고 쉬지 마시고 당장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통이 올 때 특히 또 주의해야 될 증상이 또 따로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응급 신호일 때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힘이 툭 빠진다. 또 말이 갑자기 꼬인다. 또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는 왜 오는 거죠? 당연히 이것 또한 엄청난 응급 상황이거든요. 내가 머리 아픈 것만 있을 때랑 이런 신경학적 증상, 아까 말씀하셨던 증상들이랑 같이 올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버려서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 그 부위에 따라서 몸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생기고 언어 중추가 있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해지고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시각 피질이나 시신경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체가 막 여러 개로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튼 쳐지는 것, 동굴 가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증상만 한번 외워보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또 팔을 들었을 때 갑자기 툭 떨어진다. 또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하면서 발음이 꼬인다. 이거 너무 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세 가지 이따 제가 요약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119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뇌세포는 혈류가 막히자마자 4분, 5분 내로 상해버려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좀 두고 볼까 이게 아니에요. 빠른 대응이 그냥 바로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쉽게. 왜냐면 이게 응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119를 불러라 라는 의미로 fast, 빨리 라고 외울 수 있는데요. F는 face, 얼굴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했을 때 웃어보세요 했을 때 이게 입꼬리 두 개가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A는 arm인데요. 이것도 다 양쪽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팔 한번 들어보세요. 양쪽 팔 들어보세요 하고 했는데 한쪽이 서서히 힘이 빠지거나 한쪽을 제대로 못 올리시는 거죠. 그 다음 S, speak or speech,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말을 할 때 쓰는 근육의 이상도 보지만 그냥 언어 중추가 상해버렸을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 주소 어디예요? 주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해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주소나 성함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T는 마지막으로 타임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FAST에서 T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치료까지 시간이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혈전 용의제를 쓰면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럴 때 증상이 발생한 후에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반 이내에 빨리 이거 약을 투여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세포를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빨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FAST, F, face, arm, speech, 말, 그 다음에 time 이 네 글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이 오면서 뭐 의식이 떨어진다, 이제 마비가 온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같이 속도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리고 이런 빛들이 너무 막 싫고 소리도 너무 듣고 싶지 않고 막 찌르는 듯이 느껴진다. 조금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럴 때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증상인데 왜냐면 일반적인 편두통 증상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편두통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아 이거 내 패턴이야 하고 알 수 있는데 처음 이 증상을 겪으면 이게 위험한 건가 아닌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편두통에서도 구역 구토, 소리에 과민한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이런 증상들이 두통과 함께 천천히 올라오고 내가 원래 앓던 편두통이야 하고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면 계속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뇌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구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수처럼 구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구토는 일반적으로 미식거리는 게 아니고 빡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걸 뇌압 상승에 의한 구토구나 하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위험한 두통인 거죠. 위험한 네네네. 증상이고 그러면 그냥 속이 좀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 이거는 편두통일 수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갑자기 빡 나오는 구토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같이 오는 게 의식이 좀 흐릿해지죠. 네.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평소랑 다르다. 눈빛 좀 이상하다. 지금. 뇌에 좀 영향이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동반해서 오는 두통도 집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진단을 빨리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들이네요. 네네. 자, 뇌졸중이 의심될 때 보통 이제 집에서 버티거나 또는 마사지로 뭐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러한 뇌졸중처럼 증상이 의심되는 이 FST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대처를 한번 알려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19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이기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내가 응급실에 가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마사지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고 뭐 의식이 흐릿하고 이러니까 이런 목 근처 아니면 이런 데를 막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목이나 머리 근처를 강하게 압박하는 마사지를 해버리면 이렇게 혈관을 막는 핏덩어리들이 막혀있지만 않고 떨어져 나가면서 더 넓은 부위로 퍼져서 다른 곳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분들은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막 세게 주면 파열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도로 마사지를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는 거겠지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찜질, 따뜻한 찜질인데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미 문제가 많이 생긴 혈관에 열을 주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바로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가라고 했죠. 그런데 자버리는 거예요. 좀 자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나 지금 좀 컨디션 안 좋나 보다 이러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뇌에 혈액이 안 들어가면서 문제가 다시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시 잠을 먼저 자버리고 또 그러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왔다가 사라져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증상이 FAST 이걸 확인하시고 이럴 때 위험 신호가 걸린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렸다가 막혔다가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빨리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한번 문제가 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밑자가 본전이니까 검사를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복 유산소 운동 이게 지방 연소에 진짜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네, 요즘 갓생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드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튜브에서 봤다고 공복에 운동을 해야 지방이 잘 빠진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지거든요. 네. 몸이 에너지를 급하게 써야 되니까 혈당이 없으니까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공복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지방 산화율이 10%에서 20% 높다. 이런 정보가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몸이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를 쓸 때 지방만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근육의 단백질도 같이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단백질 정말 소중하죠. 우리 몸의 근육. 예. 그래서 이 작용을 근육의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복 상태가 길면 길수록 운동 강도가 빡세고 높을수록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가 더 오랫동안 고픈 상태에서 네. 더 세게 운동을 하면 지방보다는 나의 소중한 네. 근육이 당연히 지방 연소 되겠죠. 네. 되지만 나의 근육도 같이 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태웠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동안 지방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태우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내내 내 몸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루의 전체 대사량이 대사량, 네. 더 중요하겠죠. 내 근육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에너지를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1kg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kg당 13에서 15kcal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내 몸에서 다이어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계산을 해보죠. 공복 운동으로 운동 중에 지방을 10%더 태웠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줄어가지고 하루 기초 대사량이 100kcal가 줄었다. 그러면 1년에 36,500kcal인데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지방으로만 5kg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네. 줄면서 지방이 5kg가 더 찌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공복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살이 안 빠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뱃살만 볼록 나오는 분들. 나는 운동량을 계속 지키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공복 운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공복 운동 좋다. 그러면 누구에나 좋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와 50대에서 이런 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시죠. 20대랑 50대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가지 큰 축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사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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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30대일 때랑 대비해서 근육량이 이미 15%에서 20% 정도는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육량이 적을수록 공복 운동할 때 근육이 분해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당연하죠. 가지고 있는 근육이 적으니까 더 많이 털리는 거죠. 뭐 20대 뭐 이럴 때는 근육 여유가 있어서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티도 안 나고 괜찮지만 50대는 그런 여유가 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회복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밥 먹고 단백질 먹고 적당한 강한 운동하고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50대는 회복에 무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피로도 오래 남고 다음 운동량에도 영향을 주죠. 다음 두 가지는 뭘까요? 아쉬운 게 네. 호르몬도 문제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유지를 못하고 네. 지방을 태우는 게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줄면서 공복 운동을 해도 생각만큼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거죠. 힘들기만 하네요. 네, 또 중요한 게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가지고 공복 상태에서 막 운동을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뚝 떨어지고 어지럽고 막 저혈당 쇼크 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네.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공복 운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하군요. 그러면 왜 아침 공복 운동이 무조건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설명하시는 네네. 건가요? 이것도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네. 아침에 할 때 일어나 하고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주면서 네.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일어나 하고 오는 이 네. 콜티졸 호르몬이 또 중복돼서 또 나와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상태가 중복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것.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 일어나 이거 하면서 오는 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네. 그래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당신생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코르티졸이 만성적으로 이제 높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공복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필요하지 않은데도 코르티졸이 높은 상태. 이럴 때는 역설적으로 뱃살이 더 찝니다. 네. 그래서 몸 상태가
이런 호르몬이 있으면은 약간 거미처럼 아. 몸이 네, 배만 볼록 나오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체력을 넘어서는 강도로 공복 운동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밥을 너무 적게 먹어요. 살 빼려고. 영양 섭취가 부족한데 공복 운동을 계속 하면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그럼 근육이 분해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내장 지방은 더 축적이 되고 이런 악순환, 뱃살이 찌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네. 억울하긴 해도 네. 너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상태들로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공복 운동을 잘못하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네.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보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더 잘 축적이 되는 건데요. 자, 외형으로 봤을 때 거미와 같은 체형이 됩니다. ET 아시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오는,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 뱃살은 찌는 이런 체형이 되실 수 있고, 운동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체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배가 나온다면 혹시 내가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는 아닐까 의심 한번 해보시고요. 안에 근육이 빠지면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근육이 받쳐줘야 피부가 처지는 걸 막아주고 탱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수분도 빠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뭔가 얼굴도 운동 열심히 했는데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수 운동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확 늙는다. 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운동하는데 갓생 막 하는데 피로해. 엄청 힘들어.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내 몸을 축나게 합니다. 네. 부신이 코르티졸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스트레스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신 피로로 이어지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에도 개운하지 않고 자도 피곤한 상태가 이런 안 좋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 체형이 이상해지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이렇게 온다 하면은 내 운동 방식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 운동이 안 좋을 수 있다면 5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방은 줄이면서 몸은 덜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침 공복이 아니면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네. 조금 20대랑 다른 패턴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어떤 힌트를 드리면 운동 전에 단백질을 좀 드셔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공복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은 아니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양은 많지 않게 달걀 한 개 먹는다거나 그릭 요거트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먹는다거나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한 스푼 네. 정도 먹는다거나 이러면 위장에 부담은 없는데 근육의 분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아까 코르티졸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코르티졸의 근육 분해 작용이 억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킥이죠. 인슐린 반응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면서 지방 연소 모드는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은 태우는데 근육은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거에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이 이제 유지하는 네. 게 정말 중요하죠. 너무너무 근육이 소중한 거죠. 손실되지 네. 않도록 하는 네. 거에 집중을 더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운동의 종류도 아주 중요한데요.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뭐 스쿼트, 런지, 뭐 팔굽혀펴기, 뭐 헬스 뭐든 상관없습니다. 큰 근육들을 쓰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 60분 정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 종류에 따라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막 하면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통해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 유산소를 하면 지방 연소가 더 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또 시간대도 좀 참고를 해보는데 내 체형이나 뭐 피곤함이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상 후 30분에 한 정도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깨우고 네.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아까 단백질 좀 네. 섭취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보세요. 너무 이른 아침에 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아가면서 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두앤목 한의원 조경화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두통과 목, 뇌혈류 순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책도 결국에 쓰게 됐죠. 그렇죠. 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이 두통 환자분들 그리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에 저희 클리닉 링크하고 책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두통으로 힘드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앤목 한의원의 차윤경 원장입니다. 사실 두통과 피로, 체중 관리 이런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또 체중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쯤 목 상태, 두통의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생각보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저희 클리닉과 책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사 조경하, 차윤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